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지난번에 수업했던 내용을 복습하고요. 그리고 5단락 글쓰기를 하기 전에 아, 개요를 짜는 그 부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이 과정은 팀플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팀플로 진행을 할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이 5단락 절차 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팀플로 한번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을 할 때에 글쓰기 전과 글쓰기 후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요 책에 있는 내용은 이 클래스 강의 자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출력을 해서 같이 수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했던 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글쓰기에는 세 과정이 있는데 글쓰기 전과 글쓰기와 글쓰기 후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글을 쓰는 그 과정에서 주제를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개요를 짜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주제 찾기 37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죠. 주제 찾기, 그다음에 자료 수집, 개요 짜기, 쓰기 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고 그다음 PPT 수업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글을 쓰기 전 과정으로 주제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고 개요를 짜는 게 가장 많은 많은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가장 많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바로 글을 쓸 때 목차를 짜지 않아요. 근데 계획을 짜지 않고 글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글을 쓸 때와 마지막으로 글을 쓸 때 내가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 라는 그런 생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글을 쓰면서 글 쓰는 그 흐름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자기를 놓아버리면 글의 방향성이 여러 갈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글을 쓸 때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목차를 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목차를 짜기 전에 먼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주제 찾기입니다. 네, 이제 목차를 찾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주제 찾기인데요. 주제를 찾을 때에는 우선은 관심 대상으로의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관심 대상으로의 접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주제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재를 찾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잘 모르는 소재라면 글을 풍성하게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찬성하는 의견이 97%고 반대하는 의견이 3%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글을 쓸 때 반대하는 의견을 선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독창성이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반면에 찬성하는 걸 가지고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럴 때에는 독창성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자료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저는 배경 지식을 선택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한 줄만 쓰고 안 쓸 수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잘 쓸 수 있는 글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뭐예요? 자신이 아는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글을 써야지만 뭐해진다?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뒷부분에 보면 축구 경기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학생이 야구 경기에 대해서 글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약해지겠죠. 그러면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글을 써야 될까요? 그쵸? 축구 경기에 대한 글을 쓰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의식이 뚜렷한 주제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쓰는 글들은 대부분 설명문보다는 논설문일 때가 더 많아요. 이 논설문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주제의식이 뚜렷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거리에 휴지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쵸? 이걸로 글을 쓰기에는 힘들어요. 왜냐면 누구나 다 알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길거리에 휴지통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에 대한 글은 어떨까요? 쓸 거리들이 되게 많겠죠. 없애야 된다면 왜 없애야 되는지, 아니면 있어야 되냐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의식이 좀 뛰어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제 생성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의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사고의 확장을 하는 방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수업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제를 생성하는 방법 중에 자유연상법이 있는데 자유연상법에는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이 존재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근접성이나 유사성, 차별성 등의 뭐를 무시하고 연상 법칙을 무시하고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연출하는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는 대신에 뭐가 희박할 수 있다? 논리에 희박할 수도 있지만 논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원래 수업 시간에는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팀플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네. 네, 이 부분은 여러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브레인 라이팅은 브레인 스토밍이랑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브레인 스토밍은가 마찬가지로 브레인 라이팅은 자유 연상법이지만 차이점은 브레인 스토밍은 토론의 형태로 아이디어를 형성해 나는 것이고 브레인 라이팅은 쓰기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은 여럿이 하는 것이지만 브레인 라이팅은 혼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를 상단에 써놓고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는 테마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거를 써놓고 아무거나 막 쓰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거를 쓸 때는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써야 된다. 대학 하면 뭐가 떠오르지? 등록금이 비싸다. 비싸다. 그다음에 캠퍼스 커플을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레포트 쓰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성된 아이디어는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밑에 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합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인드 매핑이 있어요. 마인드 매핑은 뭐냐면 자유연상에 따르는 사고적인 방법이지만 뭐를 그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이게 이제 중간에 어떤 그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맞게 무언가를 이렇게 다른 것들을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종교에 대해서 쓴다고 해봅시다. 그럼 신천지도 있을 수 있고 요즘 그다음에 기독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불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종교 그다음에 뭐 천주교일 수도 있고 그죠? 뭐 기독교 하면 뭐가 떠올라? 그러면 예수님. 그다음에 뭐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자유 연상에서 뭐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겠죠.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뭐 이만희, 뭐 추수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불교도 뭐 석가, 그다음에 뭐 불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천주교는 마리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마리아에서 또 세부적으로 또 나갈 수도 있겠고 이렇게 테마와 관련 있는 거를 상위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상위 개념과 연결되는 하위 개념들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글을 쓰게 되면 자유롭게 연상 작용이 가능해서 마인드 매핑이랑 브레인스토밍이랑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요런 작업이 끝난 다음에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요것과 관련돼서 주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요 작업을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 요거 하기 전에 조금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주제 문장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매핑이나 브레인스토밍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사고의 확장이 가능해졌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주제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제문은 주제문은 그냥 뭐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제문을 만들 때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에는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완결된 문장으로 주제문을 만들어라. 주제문을 만들 때에는 완결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독자가 주제문을 통해서 필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에 대한 생각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어떤 맞춤표가 있는 그런 주제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제문은 범주가 좁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텍스트를 우리가 다룬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대학이라는 텍스트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학 전체를 우리가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대학의 일부분에 대해서 써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값 등록금이 있어요.
반값 등록금은 대학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대학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범주 좁히기예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일부로 들어가는 거죠.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범주를 좁힐 때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냐? 바로 너무 좁혀도 곤란하다. 그러니까 주제의 범위가 너무 적게 되면 다룰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에 대한 주제의 범위는 넓잖아요. 이거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좁혀 봅시다. 반값 등록금은 뭐 등록금의 뭐 50% 내지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아주 세밀하게 잡으면 안 되고요. 내가 쓸 수 있는 분량만큼 주제를 좁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이 부분에 뭐 주제문에 대해서 감자튀김은 나트륨 함량이 많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라는 개별적 사실로 주제문을 만들면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이해돼요? 이거를 조금 약간 큰 틀로 다루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라는 게 범주를 좁힐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에 대한 글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근데 패스트푸드만 쓰면 이거는 어때요? 완결된 문장이 아니죠. 이 부분을 줄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패스트푸드 중심의 식습관은 몸에 좋지 않다. 이게 완결된 주제문이겠죠. 이거를 조금 더 줄인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자튀김이나 아니면 치킨 뭐 이런 것들은 나트륨 함량이 많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 전체 이야기의 일부분, 한 단락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글을 쓸 때 주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관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이 글을 쓸 때 중간자적인 입장이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가 찬성하는 글이 있고 여기가 반대하는 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에요. 혹은 찬성도 맞고 반대도 맞다라고 표현을 해요. 딱 중간에 서서 자기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너는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좋아. 너는 이래서 좋고 이래서 나빠. 라는 식으로 하는 건 좋은 글이 아니에요. 관점을 분명히 하는 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에 서 있느냐, 이것을 옳게 보느냐, 옳게 보지 않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주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대한 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나는 더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써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왜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 크게 확장해야 돼요. 마치 전통시장도 좋고 대형시장도 좋다라는 식으로 두 개 다 같은 무게를 두고 글을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글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짓자 글이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주제문을 작성할 때에는 확실하게 자기가 어느 선의 위치에 있는지 써야 돼요. 다시 앞부분 돌아가서 패스트푸드 음식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패스트푸드에 대한 글을 쓸 때 패스트푸드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관점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패스트푸드가 나쁘다라고 하면 왜 나쁜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글이 나쁜 거예요? 패스트푸드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패스트푸드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그쵸? 네. 시간이 없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 밥을 굶는 것보다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패스트푸드는 그만한 대용품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패스트푸드의 장점이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런데 패스트푸드점은 이래서 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패스트푸드에 대한 장점을 쓰겠다는 건지 단점을 쓰겠다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에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은 만약에 본인이 찬성이라면 패스트푸드는 이러한 점 때문에 좋다. 무조건 나쁘지 않다. 그러나 과도하게 먹을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언급은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 무게 중심이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 다 들어간다면 글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고 글의 관점도 없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주제문을 쓸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써야 된다고 했어요? 완결된 주제문으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주제문 작성하는 방법을 보면 모호한 주제문이 아니라 명확한 주제문을 가지고 써야 한다. 그다음에 개별적 사실 주제문보다 그다음에 일반적 진술 주제문을 써야 한다. 그다음에 추상적 주제문보다는 구체적 주제문을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호한 주제문은 뭐냐면 독서가 좋은 건 다 알아요. 그죠? 이건 너무 모호해요. 명확한 주제문은 뭐냐면 어떤 독서는 뭐 하는데 좋다 라고 범주를 정해주고 그 범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한정 지어줬죠. 개별적 사실 주제문은 어떤 거예요? 범주가 너무 좁은 부분이에요. 나트륨 함량이 많다, 몸에 해롭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우 푸드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패스트푸드에 대한 종류도 많고요. 슬로우 푸드에 대한 종류도 많겠죠. 그죠? 덧붙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거죠. 추상적 주제문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윤리의식을 고취해야 된다. 무슨 윤리의식 고취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추상적 주제문이에요. 이걸 구체적 주제문으로 바꾼다면 어떤 윤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뭐냐? 왕따 문제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의식 고취를 어떻게 하냐? 타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어떻게 그 주제를 정하는지. 주제를 정할 때 딱 처음부터 정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 매핑, 브레인스토밍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배웠고 그리고 주제 문장을 쓰는 것들을 지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 숙제는 한 편의 글을 쓰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아직 어렵기 때문에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주제 찾기까지만 네, 주제 찾기과 자정 찾기까지만 숙제를 내주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수업을 듣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강 정정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내일까지 올리는 걸로 할게요. 내일까지 이 자료를 올리는 걸로 할게요. 그 전에 있는 거는 조금 약간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아서 내일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이제 수업 끝나고 바로 올리셔도 돼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브레인 라이팅이랑 마인드 매핑에 대한 것들을 배웠어요. 여기는 이제 독서라고 되어 있는데 독서를 해도 되고요.
몇 가지 테마를 정해줄게요.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얘 너무 한정적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전염병이라고 얘기합시다. 네. 전염병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브레인 라이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학이라는 걸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 지금 하고 있죠. 온라인 강의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둘 중에 브레인 라이팅이나 죄송해요. 다시 정정할게요. 브레인 라이팅이나 마인드 매핑 둘 중에 선택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두 개 다 하고 싶으면 두 개 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브레인 라이팅으로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할 거다. 그리고 마인드 매핑도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거다 라고 되어 있죠. 브레인 라이팅을 할 경우에는 10가지를 뽑으세요. 10가지. 10가지. 됐나요? 10가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마인드 매핑을 할 때에는 네, 이렇게 4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3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가지씩. 이렇게. 네. 이해되셨나요? 네, 3가지씩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브레인 라이팅은 이제 손으로 쓸 수 있잖아요. 손으로 쓸 수 있나? 손으로 쓸 수 있죠. 둘 다. 마인드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A4 용지에다가 직접 손글씨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인드 매핑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써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워드나 한글 파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시고요. 요거를 다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제문을 쓰세요. 주제문. 문장으로. 네, 문장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2개 다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리고 마인드 매핑 같은 경우에는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손으로 해도 된다. 요거를 다 했으면 뭘 해라? 네, 주제문을 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정하셔서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언제까지 한다? 네, 내일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업 끝나고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쓴 글을 옆에다가 두고 서론, 본론, 결론, 네, 나누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5단락 글쓰기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나누는 연습이랑 그리고 이제 요거를 통해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는 것까지가 다음 주에 수업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이후에는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내일까지 올리셔야 되고요. 다음 주 수업하는 것들은 아마 제가 그럴 거예요. 오프라인이 되면 출력해서 가지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출력해서 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계속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뭐 네, 과제란에 올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네,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제가 해당되는 페이지를 PDF 파일로 나눠서 강의 자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